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제를 알아야 고수가 된다는데 나는 경제를 몰라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있죠. 저 같은 분들 많습니다. 개묘년도 어느새 지금 한 5%가량 지나간 셈인데, 자, 95% 남은 이 2023년 어떻게 경제 계획 세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일라디오에서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도입부만큼은. 네. 네. 도입부가 어떻게 될지 네. 다 몰라요. 저희 그렇군요. 작가님도 PD님도 항상 불안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제2의 IMF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네. 오는데 네. 정부에서 대책을 잘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모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세워주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네. 좀 힘겨웠어요. 코로나 맞아요. 때. 맞아요. 네, 힘겨웠고 또 그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네. 환율은 올라가고 또 살림살이는 팍팍해졌습니다. 네. 올해는 더 어려워진다는데. 네. 그거 맞습니까? 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요? 23년은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의 초입에 해당된다. 초기예요, 이제. 예, 초입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더 중요한 걸 먼저 화두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다가도 썼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번에.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제가 이 표현의 의도가 경기 침체의 강도 면에서 처음 경험이다 이 뜻이 아니라 예. 이 경기 침체의 특성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가 처음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일단 이 전망치는 지금부터는 한국은행 전망치로 예. 제시해 드릴게요. 23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예. 4.2%예요. 상반기. 네. 그러니까 22년에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안 잡힌 상태인 거예요. 네, 4%면 높죠. 근데 4%를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혹시 목표 물가가 몇 %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 혹시? 모르죠. 그게 2%거든요. 2%요? 네. 그러니까 2%면 최적의 안정적인 물가. 2% 정도 돼야 되는데. 예.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상정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배. 근데 그것의 2배 수준인 4%를 상회하면 그걸 우리가 스스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정의를 해요. 예. 근데 4.2%면 여전히 위험한 수준에 맴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가는 높게 오른다. 위험하다. 그렇죠. 예. 그다음 경기입니다. 네. 경기라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전망치, 예.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그대로 말씀만 드린다면 그게 상반기 1.3%예요. 네. 근데 1.3%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연간 기준으로 1.6%로 기재부가 전망을 하는데 네. 그 1.6%의 의미를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근래 1960년대 이후로 경제 위기를 4번 겪었어요. 네. 근데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예. 마이너스 1.6% 네. 역성장했어요. 예. 그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역시 위기였고요. 그 전에 IMF 외환위기 1998년 예. 이때 마이너스 5.1%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역성장 그리고 하나가 2020년 팬데믹 위기 예. 이때 우리 경제 마이너스 0.7% 역성장. 네. 그러니까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요. 지금 1.6%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가 4번을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위기가 온다는 거네요. 그게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그걸 경기 침체로 정의하면 좋은데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23년 상반기는 특히 네. 물가는 안 잡힌 상태에서 경기 침체까지 마주하니까 특히 이 상반기는 1.3%니까 이것은 1.5%조차 안 되는 낮은 성장률. 예.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네. 이제 안 물어볼게요. 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강조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또 질문한다고요?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화날라고 그러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도 같이 올라가요. 네, 네. 이나마 괜찮죠. 네. 자, 두 번째.
소득은 떨어지는데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네. 이것도 그냥 괜찮죠. 네, 네, 네. 뭐 예, 세상 예. 일이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네, 말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화나죠. 그럼. 화나죠.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제일 위기죠. 이게. 어렵지 않죠. 네, 제일 위기. 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께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상황은 네. 우리 경제에서 네. 아직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침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온다. 이렇게 외국 막 연구소에도 나오고 IMF도 얘기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저한테 체감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 체감이 되실 수 있어요. 네. 뭐 계속 KBS에서 좋은 제공받으시니까 아니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전 다른 방송에서 잘려가지고 그러세요? 절반이에요 이제.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네.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야 정확하죠. 네. 평균 가구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어렵게 부르는데 그걸 명목 기준의 소득이라고 해요. 그게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 자체가 그게 대략 가구당 39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실질 소득으로 전환해요. 이거 네. 좀 어려운데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3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는 사과를 10개 사 먹었는데 네. 올해는 300만 원 가지고 사과를 8개밖에 못 사 먹어요. 네. 그게 실질 소득의 개념이에요. 실질 소득 떨어졌네요. 예,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명목 소득도 떨어지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실질 소득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 왜냐하면 물가 상승세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명목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진다라고 자꾸 느끼시는 아, 그렇죠.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지금 가난해진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그분이 좀 감이 떨어진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네. 솔직히 인실짓고 말씀드리면 저도 가난해진다고 못 느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안 느끼신 분이 계시면 이 지표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 그게 나는 가난해진다고 못 느낀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가난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렇게 그런 판단해 시대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다. 네. 2023년은 내핍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셨는데 네. 내핍이요? 예. 어려운 표현인데요. 네. 이게 궁핍하다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궁핍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제가 나름 이겨내보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네. 인내할 내, 네. 궁핍할 핍. 네.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경제가 23년이 될 텐데 네. 부디 좀 이겨내셔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내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핍. 인내해야 되는 궁핍의 시대가 202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됩니까? 안 알려줘요, 누가?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리러 네. 왔습니다. 얼른 얘기해 예,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생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한테만 겨울이 오나요? 아니, 다 오죠. 다 오죠. 네. 근데 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 다 추위에 떨까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 겨울에 맞는 옷을 안 입으면 추운 거죠. 그렇죠. 집도 이렇게 좀 열악하고 그렇죠. 그럼 춥죠. 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가 모두에게 똑같이 오듯이 계절에 걸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위 안 떨어요. 예. 자, 마찬가지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혹은 뭐 여러 가지 고금리나 고물가가 섞여서 온다 하더라도 그 국면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할 수 있어요. 자, 추위가 온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가 또 옷도 껴입고 네.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이죠. 네.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네. 혹은 어려운 국면이 온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먼저 그 추위에 당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추위가 올지 전혀 모르고 여름 옷 입고 나간 분들에 네. 비유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3년에 이 금리가 22년, 23년에 찾아왔던 이 금리는 여러분이 마주할 남은 인생 동안 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지금보다 이 금리가
더 높아지기 어려울 만큼의 네. 그런 금리가 23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 네. 지금 예. 최고의 금리를 지금 보고 있다. 남은 이렇게 인생 중에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의 전망이 아니라 OECD의 전망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전망 혹은 KDI의 전망 다 일관된데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가장 주된 특징 하나가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네. 소위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고금리를 안고 살아갈 만한 예. 그런 경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 빚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22년 전까지 그러니까 예. 2020년 21년은 만약에 빚을 일으켜서 뭐 주식 투자한다. 뭐 그걸 제가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막고자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네. 상식적으로 금리가 제로 금리예요. 예. 저축해서 아무 돈을 못 벌어요. 네. 근데 주식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5%를 번다. 그건 추천될 만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도. 네. 근데 22년, 23년은 금리 자체가 5%예요. 저축 금리가. 네. 근데 5%도 안 되는 투자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네, 위험하죠. 추천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기회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장 생각해야 될 것은 빚져서 뭐 한다. 네. 뭐 영끌해서 뭐 한다. 이 생각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 자, 대출 빚내면 안 되네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빚내서 주식해도 안 되고 빚내서 집 사도 안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집 사는 것도 안 됩니까? 집 사는 건 더 안 됩니다. 왜 더 안 되죠? 왜냐하면 주가는 네.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어쨌든 미래를 보니까. 금리에 더 선행하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4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그로부터 6개월 전이니까 22년 10월 예. 그 정도가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하. 근데 주가가 가장 강한 대세 상승장 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경기 침체라는 사인 때문에 네. 계속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두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주식 기대했다가 투자했는데 실적 안 좋네. 자꾸 하향 조정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일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저점 찍고 반등했으니까 그나마 뭐 흐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는데 부동산 시장은 경기 후행합니다. 네. 그리고 금리에도 후행합니다. 네. 그러면 이 주택가격 조정률이 지금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5% 정도 전국 평균.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주보다 0.5% 정도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 하락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금리는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금리의 후행에서 집값에 반영되고 또 경기 침체 국면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까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이 실물 경제의 변수에 후행하는 변수가 또 역시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에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릴 것 같아요. 빚내지 마라.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고 빚내서 절대 집 사지 마라.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습니다. 네. 오명옥님께서 마켓 다녀오면 알게 됩니다. 돈 5만 원이 그 전에 10,000원 같아요. 얘기합니다.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네. 걱정입니다. 이런 네. 분들 많은데 네. 이거 금융위기도 옵니까? 자, 그거는 일단 여러분께 안도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걸 판단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23년 경제가 좋지 않다. 경기 침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이걸 경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경제 위기는 아니고요. 경제 위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 위기겠죠. 예. 근데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외환 위기 때 봤던 여러 가지 성격들 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 22년에 6.3%를 기록했거든요. 7월 달에. 그것도 외환 위기 때나 봤던 거고 환율도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봤던 그 환율 만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금리 인상 행보나 여러 가지가 외환 위기 때나 경험했던 그런 뭐 무역 적자나 이런 것들을 봐서 또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걱정은 하시겠지만 외환 위기 여부를 진단하는 잣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외채 중에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뭐 그밖에 외환 보유액은 얼마냐, 또 이 외채가 있고 빌려준 돈이 있고 빌려받은 돈이 있는데 빌려준 돈의 비중이 얼마나 여러 가지 지표를 판단했을 때 외환 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경기 침체, 그러니까 구분해 본다면 여러분 IMF 외환 위기 때는 뭐 폭풍우와
불어닥쳐서 네. 나무가 부러지는 느낌 네. 밖에. 근데 갑자기 뭐 일자리를 잃고 부도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느낌. 근데 경기 침체는 날씨에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느낌. 네. 그래서 더 오히려 우울한 느낌. 그래서 L자형 침체를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좋겠고 V자형 충격을 경제 위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 지금 이 금리에서 인생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낮아집니까? 금리가요? 네. 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상반기가 금리가 가장 높다. 네. 그러면 지금 저축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축입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자, 이 낮아진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채택하는 그 네네.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는 23년 뭐 1, 2분기까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인상할 추이가 있어요. 그러나 시중금리는 그래도 정점 찍고 살포시 떨어지는 흐름. 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고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금리 과도하게 올리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몇 개 더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짧게 잡으셨어요? 아니요 20분 네. 잡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교수님 네. 자 그래서 서민들은 네. 2023년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나의 투자 성향을 구분하셔라. 네. 내가 만약에 그냥 안전 추구형이다. 네. 그런다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축하십시오. 저축해라. 가장 높은 금리니까 네. 대출 맞지 마시고 저축하십시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공격적 투자자다. 네. 나는 5% 뭐 이렇게 은행에 저축해서 그 정도 수익률 가지고는 뭐 만족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내가 나름 시장을 잘 읽어나간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해놓고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네. 나 장기 투자할 자신 있다. 네. 그렇게 공격적 투자자의 성향에 가깝다면 주식 투자도 저는 추천할 만합니다. 아, 그래요? 절대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을 구분하시고요.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될 네. 그런 23년의 투자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빚지는 겁니다. 빚지는 거. 어떤 방식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 영역을 키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빚을 감당해 나가면서 사업 영역을 키우시거나 빚 부담을 안고서 뭐 집을 사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8%인데 8% 이상의 수익을 벌 만한 자산 시장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8%로 대출을 지었다. 그러면 벌써 마이너스 8%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의존할 생각은 좀 최대한 줄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빚을 줄이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예. 자산 매각이 한 가지 방향이겠죠. 방법입니까? 예.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을 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